전 세계가 숨죽이며 관망하던 순간 인도네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의 50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바라나지코 지역의 중국 자본으로 세워진 거대한 공장들은 하나둘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본사를 방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급변 사태였습니다. 자카르타 특별사절단이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은 당초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었으나 포스코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장을 경악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핵심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이 제시한 교환 조건에 협상장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 4일이 경과하자 테슬라, 폭스바겐,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거물급 기업들이 일제히 자카르타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구상 니켈 매장량의 40%를 소유한 국가가 이제 배터리 제조국으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부 장관 라마 레스탈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오후 2시, 저는 모로알리 산업단지 회의실에서 제 인생의 항로를 바꿀 가장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이대로 강행하시겠습니까? 우리 부서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인 자얀 마에사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35살의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전기 및 화학을 전공한 수재였습니다. 자얀,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대통령의 확고한 지시도 받았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응시했습니다. 이 한 장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자주권 확보 계획 문서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투자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얀 마에사는 우려를 표서 돌려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중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 신에너지 그룹의 리우펑 회장이 베이징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리우펑은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옆에서는 공장 노조위원장 밤방 사푸트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3만 명에 달합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알고 있네, 반방.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원료만 채굴하는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제 질문에 반방 사푸트로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각오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리우펑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중국인 임원 10명이 도열했습니다. 라마 장관,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저는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리우 회장님, 앉으시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봅시다. 대화요?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닙니까? 운영권 회수라니. 저는 계약서를 재확인시키며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기술 이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우펑은 그것은 형식적인 조항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5년이 경과했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핵심 공정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우펑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 엄격한 환경기준 준수, 그리고 공정한 이익 배분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취하란 말입니까?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국가적 자부심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억압하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 자카르타 하얏트 호텔의 비밀 회의실. 저는 한국에서 도착할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포스코 배터리 소재 아시아 본부장 김태준이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라마 장관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며 물었습니다. 김 본부장님, 중국이 우리의 모든 배터리 원료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김태준 본부장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서류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술 파트너십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가공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원료 채굴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기술을 말입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중국의 압박이... 김태준 본부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관님, 52년 전 우리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독립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차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마치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대가 다이자는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원료 공급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면 귀국은 원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중국 독점이 아닌 진정한 상호 파트너십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하청 기지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김태준 본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께서 결정하실 몫입니다. 저희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협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화산대 덕분에 축복받은 땅이며 땅 속에는 보물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물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입니다. 장관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질차원부의 산티 대위 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술라웨시, 할마헤라, 파푸아 지역의 붉은 점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4%가 우리 영토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채굴만 할 뿐입니다. 톤당 100달러짜리 원석을 중국에 넘기면 그들은 그것을 10,000달러짜리 배터리 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는 니켈이 80휴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채굴한 돌덩이가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전기차가 되는 것이지만 그 부가가치 전체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산티 대위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땅속에 테슬라를 품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가난합니다. 2014년 원광 수출 금지 조치 때 희망을 가졌었지만 결과는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유입되어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섰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하청업자였습니다. 2020년 저는 산업부 차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 거대한 중국 대표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리우 펑은 대통령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중국 정부 관료들과 은행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배터리 원료 생산 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습니다. 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리우 펑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조건이란요? 우리는 파트너가 아닙니까? 윈윈, 윈윈 관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일자리를 얻고 우리는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죠. 리우 펑이 홀로그램을 띄웠습니다. 모로알리, 웨다베이, 포말라 등지에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세계 배터리 원료의 40%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저 역시 마침내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고 24시간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거대한 공장들이 우뚝 솟았습니다. 개장식 날 저는 모루알리에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제조 강국이 된다. 대통령의 연설에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장 6개월 후부터 약속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이상합니다. 2021년 어느 날 자얀 마에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중국 공장에서 출고되는 제품이 수산화 니켈 최종 제품이 아니라 그냥 니켈 매트 중간 가공품입니다.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는 최종 제품을 만든다고 명시되어 있었잖아. 자얀 마에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채굴한 원석은 톤당 100달러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1,000달러짜리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 본토로 보냅니다. 최종 제품인 배터리용 수산화 니켈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며 이는 톤당 2만 달러입니다. 부가가치의 95%를 중국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즉시 리우 펑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리우 펑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응대했습니다. 장관님,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가공한다고 했을 뿐 최종 제품을 만든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리우 펑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말입니까? 핵심 공정은 기업 비밀입니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단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제가 공장을 직접 둘러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버튼만 누르는 단순 작업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구역은 모두 중국인 전용 구역이었고 우리는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제가 소리치자 리우펑은 일어섰습니다. 사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첨단 공장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착취당하는 광부일 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로알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투명했던 바닷물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장관님 보십시오. 해양환경부의 아유 프라티위 연구원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물고기떼가 집단 폐사한 차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니켈 재련 폐수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들이 정화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정 위반 아닌가? 아유 프라티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특별 경제 구역이라며 예외를 주장하고 정부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동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인 엔지니어의 월급이 우리의 10배입니다. 노조위원장 반방 사푸트로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월 300달러, 그들은 3,000달러를 받습니다. 식당도 따로, 기숙사도 따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2등 시민입니다. 어부들도 찾아왔습니다. 바다가 죽었습니다. 대대로 물고기를 잡던 바다인데 이제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합니까? 한 어부가 울먹였습니다. 전기차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 깨끗한 차를 만들려고 우리 바다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깨끗한 바다, 자존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야 했지만 중국의 거대한 자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첫 세대 엔지니어였습니다. 책장을 뒤지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한국포항제철 연수일기 위자야 수디르만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73년 3월 5일 오늘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발한 수십 명의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아버지가 한국에 가셨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기에는 포항은 작은 어촌이었지만 여기에 동양 최대의 제철소가 들어선다고 한다. 한국인들의 눈빛이 불타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월 20일 박태준 사장을 만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철광석을 팔면 그들은 자동차를 만들어 비싸게 팝니다. 이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4월 15일 한국인들이 놀랍다. 일본 기술자들이 핵심 기술을 감추자 밤새 도면을 외워서 그렸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대단하다. 5월 30일 용광로 설계를 배우던 날 한국인 동료 김영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위자야, 기술 독립 없이는 진짜 독립이 아니야. 너희 나라도 꼭 해내길 바라네. 저는 김영호라는 이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6월 20일 시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쇳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모두가 울었다. 일본인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나도 울었다.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일기 마지막 장에는 젊은 아버지와 한국인들이 용광로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녹슨 작은 소의 조각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의 조각을 들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50년 전 한국도 우리처럼 기술 식민지였으나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기술 독립을 이제 제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김태준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1973년 포항제철의 김영호라는 분을 아십니까? 잠시 침묵 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저는 모로알리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리우펑과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리우펑은 마지막 제안이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분 10%를 인도네시아에 양도하겠습니다. 10%요? 우리 땅에서 우리 자원으로 만드는데 그럼 얼마를 원합니까? 최소 51%입니다. 그리고 5년 내 완전한 기술 이전 완료. 리우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쳤군요. 그럼 우리가 왜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공정한 파트너십을 원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철수하겠습니다. 공급 중단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큰일입니다. 자얀 마에사가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찬가이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이 15% 폭등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현대자동차, BYD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산 니켈 공급 불안정 우려를 고의로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산티 대위 박사에게 다른 구매자 접촉 현황을 물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테슬라 모두 직접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좋아. 중국 독점 체제를 반드시 깨야 해. 리우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확연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온 사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베이징과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중국 역시 인도네시아의 니켈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협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 한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포스코 회장이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한국 대표단과의 정상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용기 있는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포스코 회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인도네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보답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50년 전이라니요? 제가 아버지의 일기 내용을 들려드리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태준 본부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소재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지분은 50대 50으로 합니다. 둘째, 한국 기술진 300명을 파견하여 기술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건에 대해 묻자 포스코 회장은 답했습니다. 공정한 가격에 안정적 원료 공급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중국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과 동등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포스코 회장은 환경 기준 역시 한국 수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투자 규모를 묻자 1단계로 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에는 희망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일본과 미국 기업들도 비슷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중국의 독점 구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일방적인 조건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손님이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90살의 김영호 온기였습니다. 김태준 본부장의 아버지이자 제 아버지의 옛 동료였습니다. 위자야의 아들이로구나. 공항에서 만난 김홍근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항상 말했지. 언젠가 인도네시아도 기술 독립을 이룰 거라고. 우리는 함께 모로알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중국 공장들을 보며 김홍이 말했습니다. 1973년 포항도 이랬어. 일본이 기술을 주려 하지 않았지.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너희도 할 수 있네. 김홍은 낡은 가방에서 포항제철 1호 용광로 쇳물로 만든 명판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위자에게 주려고 아껴뒀는데 이제 자네가 가지게. 희망을 잃지 말게. 그때 반방사푸트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장관님, 리우펑 회장이 양보안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움직인 것입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자 리우펑의 표정은 훨씬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저희도 재고했습니다. 지분 35%와 단계적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리우 회장님, 이제는 독점의 시대가 아닙니다. 공존의 시대죠. 그래서요, 인도네시아는 모든 파트너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말입니다. 리우펑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득권은 어떻게 됩니까? 기득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과 협력할 것입니다. 반방 사푸트로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독립이구나.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신에너지그룹의 수석 엔지니어 왕첸이었습니다. 38살의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인도네시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독점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왕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업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구적 기술 종속, 환경 기준 회피, 정치인, 로비 계획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제게? 모로알리 바다를 봤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제 고향 내몽골 역시 히토류 채굴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게는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신변의 위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왕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중국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이 아닌 새로운 시대 정신의 충돌이었습니다. 며칠 후 왕첸의 제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리우 회장님, 이제 투명하게 진행합시다. 숨겨진 조건 없이. 리우펑도 더 이상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새 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의 지분 상한 49%, 5년 내 완전 기술 이전 의무, 환경 기준 엄격 적용,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육성 의무, 진정한 기술 독립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합의문 서명식 날 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명 직전 리우펑이 펜을 멈췄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베이징의 승인이.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리우 회장, 서명하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중국도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독점이 아닌 협력으로.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없이는 그들 역시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리우펑이 한숨을 쉬며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악수를 나누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자카르타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기술 독립 만세, 인도네시아 만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날 한국, 미국 기술팀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자얀, 마에사가 의욕적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배워봅시다. 모루알리의 국제 배터리 기술 연수원이 문을 열었고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1000명이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년 후면 완제품도 가능하겠지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공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니켈 매장량 세계 2위인 필리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뒤이어 베트남의 히토류, 말레이시아의 주석, 태국의 구리 등 동남아 국가들이 자원 주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자원은 우리가 가졌지만 기술은 없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동의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로 나아갑시다. 싱가포르 총리는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아세안 배터리 거래소를 설립하겠습니다. 공정한 가격과 투명한 거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태국은 방콕에 기술연구소를 세워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연대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회담 결과 역사적인 아세안 자원 주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자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기술 이전 없는 투자는 거부하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공정한 이익 배분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당황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일본, 한국, 미국, 유럽이 모두 아세안과의 기술 파트너십과 동반 성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동남아는 단순한 원료 공급지가 아닌 전기차 시대의 핵심 주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루다의 날개가 펼쳐지듯 동남아 전체가 비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라마 장관님,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 최고 부자가 자카르타에 나타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와 직접 거래하고 싶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요. 우리 역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장입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깨끗한 생산, 기술은 테슬라가 제공하며 고용은 현지인 90% 이상,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테슬라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환경 기준은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모루알리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머스크와 악수하며 환영했습니다. 아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폭스바겐, GM, 스텔란티스, BMW 모두가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선택받는 처지가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모로알리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장관님 보십시오. 아유 프라티위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맑고 푸른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정화시설이 완공되면서 바다가 되살아났고 물고기들도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모로알리 그린 배터리 파크에는 최첨단 친환경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폐수 정화량이 얼마나 되지? 100만 톤입니다. 완전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포스코와 합작한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천연산 라인입니다. 이제 공장 기술 이사가 된 자얀 마에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전기차 1000대분의 배터리 소재입니다. 내년에는 5000대분으로 증설됩니다. 생산 라인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공정도 우리가 하나요? 물론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이제 90%는 우리 기술입니다. 직원 휴게실에 가보니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휴식하고 있었고 월급도 똑같았습니다. 반방 사푸트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일하는 맛이 납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어민들은 바다가 살아났다며 싱싱한 생선을 보여줬습니다. 모로알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배터리 생산단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이 회의에는 신흥국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배터리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독점과 착취의 미래인가, 공존과 번영의 미래인가. 스크린에는 죽어가던 바다에서 깨끗한 바다로 변모한 모로알리의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길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 배터리 윤리 헌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 보유국의 기술 접근권 보장, 환경 기준 의무화, 공정한 이익 배분, 노동자 권리 보호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콩고, 칠레, 호주 대표들이 연이어 인도네시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405개국 찬성, 3개국 반대, 2개국 기권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제네바 배터리 헌장이 채택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배터리 산업의 새 질서 탄생, 자원의 저주 이제 끝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애플, 폭스바겐, 삼성이 윤리적 공급망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착취가 아닌 상생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입니다. 장관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자얀 마에사가 숨을 헐떡이며 연구실로 뛰어왔습니다. 뭐가 성공했다는 건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기술의 핵심으로 한국과 일본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연구실에 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2배, 충전 시간 10분의 시제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산티 대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연구진과 협력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합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고품질 원료, 한국의 제조 기술, 일본의 소재 기술, 미국의 설계 능력이 합쳐졌습니다. 시제품에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언제 양산 가능해? 1년 내로 가능합니다. 테슬라가 벌써 선주문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닌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따라잡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한 젊은 연구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원료 공급자였는데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네요. 김태준 고문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협력의 힘입니다. 독점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기술을 나눔으로써 더 위대한 기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CNN 앵커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디트로이트가 되고 있다고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자카르타 외곽에는 거대한 전기차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완공되었고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착공했습니다. 토요타, BMW도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현대차 임원에게 왜 인도네시아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원료, 부품, 조립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게다가 깨끗하게 생산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토착 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모로알리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한 인도네시아 전기차 회사
가르다 모터스쿠스가 탄생했습니다. 5년 전 중국 공장에서 단순 노동만 하던 그가 이제 우리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모델 가르다 1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비록 초보적 수준이었지만 인도네시아가 원료 수출국이 아닌 완성차 생산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인도네시아산 배터리의 첫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중 프리옥 항구에는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선적되고 있었습니다. 자얀 마에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으로 가는 물량입니다. 50만 개를 주문했습니다. 품질은 한국산과 동등하거나 일부는 더 우수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 인도네시아의 원료와 열정, 일본의 품질 관리, 미국의 혁신이 합쳐진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운송비가 절감되어 15% 저렴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익 배터리, 인도네시아 배터리, 이치가 K 배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수출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산업사의 전환점입니다. 원료 수출국에서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기술 독립을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공 스토리는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례 연구가 시작되었고 각국 정부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대표단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묻자 저는 세 가지를 답했습니다. 용기, 연대, 그리고 비전입니다. 저는 모로알리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그린 배터리 펀드를 조성하며 100억 달러 규모로 친환경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리우펑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중국도 상생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깨끗하고 공정한 배터리를 향한 그린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2025년 초여름, 저는 장관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이제 차기 장관 후보가 된 자얀 마에사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출 연 200억 달러, 일자리 30만 개 창출, 1인당 GDP 7천 달러 돌파, 탄소 배출 30% 감축.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 배터리 공학과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올해만 2천여 명이 졸업했습니다. 모두 우리가 키운 인재들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기술 인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로알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반방 사푸트로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이제 노조위원장이 아닌 공장 관리사였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최고죠. 매일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지만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시설, 웃는 직원들,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도 꿈을 꿉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뭐가 되고 싶대요? 배터리 과학자요.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겠대요. 저녁에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맑은 바다에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의 검은 바다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부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고기를 잡아요. 저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 거구나. 공항으로 가는 길, 모로알리 세계 그린 배터리 허브라는 새로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퇴임식 날, 저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 위에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의 땅이죠. 하지만 그 불안정함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켈, 주석, 보크사이트와 같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 자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용기였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 함께 싸우겠다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고 협력하겠다는 용기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없다는 것을, 오직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무대 뒤 스크린에는 2030년까지 세계 1위 배터리 생산국, 전기차 100만 대 생산, 탄소 중립 달성 등의 새로운 계획이 떴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52년 전 한 젊은이가 한국에서 기술 독립의 꿈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손자가 뛰어나와 할아버지, 저 커서 배터리 만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바다도 지키면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불의 고리 위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꽃을 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주권을 되찾고 기술 독립을 이룬 감동적인 여정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은 국제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독점이 아닌 상생, 착취가 아닌 협력이 만들어낸 이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무엇인지, 혹은 인도네시아의 성공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여 이 감동을 널리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벅찬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